오대산 정상에 사계절이 서두르지 않고 지나가는 곳에 용천사라는 작은 절이 있어. 아무도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곳이 고려시대의 한 선사가 머물던 곳이었고 수백 년 동안 목탁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고 전해줄 뿐이야. 그 신성한 곳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유일한 주지스님, 도환. 아무도 그의 속명을 모르고 감히 물어보지도 않아.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가 20년 전에 낡은 배낭과 세상의 모든 고통을 본 듯한 눈빛을 가지고 산에 올라왔다는 것만 알고 있어. 도환은 제자를 받지 않고 어떤 절 축제에도 참여하지 않아. 그는 보름과 초하루에만 나타나서 산을 내려와 탁발하고 다시 돌아가. 그의 모습은 빛바랜 갈색 승복을 입고 있어 마르고 약간 구부정한 등에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나무 염주를 항상 손에 들고 있어. 한 번은 마을의 한 아이가 그를 따라가며 호기심에 물었어. 스님, 산에 귀신 있어요? 그는 그저 미소만 지었고 대답하지 않았어. 그 미소에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아당기며 단호하게 말해. 이상한 거 묻지 마. 사람이 혼자서 20년을 살았는데 정상일 리가 있겠니? 그때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 그가 외과 의사였다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고, 유료사고 때문에 자격증이 취소되어 속죄하러 산에 숨었다고도 해. 어떤 사람은 그가 숲속에서 다친 사슴의 상처를 씻기고 실제 의사처럼 바늘과 실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해. 하지만 아무도 용천사에 가까이 가지 않아.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곳은 항상 얇은 안개로 덮여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차갑고 고요해. 법당 안에서 도환 스님은 단순하게 살아. 작은 나무 침대, 차탁자, 오래된 경전 몇 권, 그리고 나무 상자 안에 숨겨진 오래된 사진 한 장. 매일 아침 그는 물을 끓여 차를 우려내고 날이 밝기 전에 명상을 해. 종소리가 규칙적으로 소나무 숲으로 울려 퍼져 마치 고대의 숨결처럼 멀리 퍼져나가. 눈이 절로 가는 길을 하얗게 덮는 날에는 아무도 그가 산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지 못해. 하지만 보름이 되면 사람들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봐 일정하게 한 걸음도 어긋나지 않게. 사람들은 그가 냉담하다고 말해. 하지만 산 아래로 홍수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그였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물을 길어 나르고 쌀을 나르고 다친 아이들의 상처를 싸매주었어. 사흘 후 누구도 감사 인사를 하기 전에 그는 조용히 떠났어. 도환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 있어. 오래된 작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연꽃 무늬가 수놓아진 하얀 천 조각이 있어. 가끔 그는 그것을 꺼내어 보곤 해. 마치 과거와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아무도 그의 과거가 비록 눈으로 덮여 있어도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다는 것을 몰라. 그리고 초겨울 어느 밤 눈이 법당의 기와 지붕에 닿기 시작했을 때 운명은 절문 앞에서 쓰러진 한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조용히 찾아왔어. 그녀의 이름은 은지, 21살. 어머니가 매일 밤 정성스레 빗어주던 그 긴 검은 머리카락은 이제 추억일 뿐이야.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16살 때 강원도 외곽의 차가운 월세방에서 치료받지 못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녀의 아버지, 거친 술주정뱅이의 독한 담배 냄새를 풍기는 남자, 도환의 환자였어. 그날 그는 공사장에서 갑자기 뇌졸중이 왔어. 도환 의사가 긴급 수술을 해서 그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 대가로 의사는 씻을 수 없는 유료 스캔들에 휘말렸어. 은지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 그리고 그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없이 떠나는 의사를 바라봤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과 폭력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 매일 밤 그는 과거를 저주하고 물건을 부수고 가난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며 딸을 탓했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은지는 19살에 집을 나왔어. 강원도의 겨울은 매우 추워. 그녀는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24시간 식당에서 일하며 잠잘 곳을 찾아 다녔어. 그러던 어느 날 소라라는 여자가 그녀를 산속의 작은 술집에서 일하도록 초대했어. 음료 서빙하고 편하게 급여 높아요. 처음에는 테이블 정리, 맥주 따르기, 짧은 유니폼 입기였어. 하지만 몇 달 후 이상한 시선들, 몰래 만지는 손길들,
단골 손님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제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녀가 거절하자 소라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해. 너 지금 식비, 방세, 유니폼 값까지 빚지고 있어.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은지는 자신이 갇혀 있음을 깨달았어. 신분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부와 연락할 방법도 없어. 그리고 그 운명의 밤이 왔어. 그녀는 소라와 낯선 남자 사이의 대화를 엿들었어. 건조한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녀를 떨게 만든 말. 아직 신선해 보여. 높은 가격 지불할게. 주말에 데려와. 그녀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 손이 떨렸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했어. 어둠 속에서 그녀는 창고로 몰래 들어가 오래전부터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전화기와 서류가 든 지갑을 찾았어. 뒷문으로 빠져나와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르는 황량한 산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어.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려. 술집에서 막 나온 손님 중 한 명이야. 그는 소리치며 부르더니 어둠 속에서 크게 웃어. 은지는 넘어져서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지만 다시 일어나 계속 달려. 그녀는 뒤돌아볼 용기가 없어.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살을 내는 추위. 그녀는 진흙 위에서 계속 미끄러져. 어둠이 짙고 오직 멀리 띄엄띄엄 있는 반딧불이의 희미한 빛만 있어.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빛과 같은 무언가를 봤어. 높은 나무문, 이끼로 덮인. 떨어질 듯 달려있는 갈라진 나무 표지판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글자. 용천사. 그녀는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 그저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만 알아. 떨리는 손으로 문을 3번 두드려. 그 약한 두드림은 비 속에 사라졌어. 살려.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돌계단 앞에 쓰러져 비에 섞인 피가 어둠 속으로 흘러들어갔어. 늙은 손이 나무 문을 열기 직전에. 은지가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빛은 차가운 전등이 아니라 나무 벽에 있는 기름 등잔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이었어. 방은 고요했고 한약 냄새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퍼져 있어. 그녀가 일어나려고 하자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그녀를 멈추게 해. 옆에는 깔끔하게 접힌 갈색 담요가 있고 낮은 나무 탁자 위에는 아직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는 귀를 기울여 들어. 오직 바람이 문틈에 부딪히는 소리와 법당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 들려. 방문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 키가 크고 마른 체구, 느린 걸음걸이, 온화하지만 조용한 얼굴.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는 손을 살짝 들어 안심시켰어.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의 목소리는 깊고 쉬었지만 매우 부드러워. 그는 몸을 숙여 탁자 위에 수건을 집어 물에 적셔 그녀에게 건네주었어. 여기서 이틀 있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그저 쉬어. 은지는 수건을 받았고 감동으로 손가락이 떨렸어.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욕망이나 권력이나 동정이 아닌 시선을 봤어. 오직 고요함만 있어. 마치 그녀가 방금 겪은 모든 일들이 향연기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악몽일 뿐인 것처럼. 하지만 그녀가 고요한 나무방에서 보호받는 동안 밖에서는 안개 낀 산기슭에서 의심이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어. 큰 비가 내린 후 아침이 밝았어. 젖은 소나무 숲 사이로 동물과 사람의 발자국이 찍힌 진흙 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어. 용천사 문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에서 만식이라는 마을에 익숙한 나무꾼이 도끼를 메고 이른 아침 장작을 구하러 언덕을 올라가고 있어. 이른 바람이 축축한 흙과 썩은 잎, 그리고 뭔가 이상한 냄새를 실어왔어. 젊은 아래 큰 바위를 지나갈 때 그는 멈췄어. 진흙 위에 긴 미끄러진 자국이 선명하게 보여 마치 어젯밤에 누군가가 달리거나 넘어진 것 같아. 근처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이고 더 중요한 건 여자의 잠옷 같은 레이스가 달린 하얀 천 조각이 있어. 그것은 찢어졌고 돌담 옆 낮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 만식은 눈썹을 찌푸리며 조용히 굳게 닫힌 절문을 바라봤어. 불안감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어. 마을로 돌아와 그는 술을 마시며 잡화점 주인에게 그가 본 것을 이야기했어. 소문은 연기보다 빠르게 퍼졌어. 여자 피야. 내가 사냥꾼이었어. 나 알아. 절에 피자국이 있고
게다가 여자 옷 조각까지 있다니 전혀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한 노파가 끼어들어 어젯밤에 숲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꿈인 줄 알았어. 이렇게 소문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일주일 전에 한 무리의 젊은 여행객들이 동쪽 숲 근처에 캠핑을 왔어. 그들 중 한 명이 플라이캠을 가지고 와서 블로그 영상을 위해 이른 아침 숲의 모습을 촬영했어. 10초짜리 클립에서 희미하게 갈색 낡은 옷을 입은 남자가 한 여자를 안고 절문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 처음에 그 클립은 그저 이상한 순간일 뿐이었어. 하지만 며칠 후 트루비전 KR 유튜브 계정이 승복을 입은 악마 오대산의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올렸어. 그들은 도안이 열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손을 얹는 장면을 확대했어. 으스스한 배경음악과 어두운 색감 효과로 그 영상은 공포 영화처럼 보였어. 댓글에는 수백 명이 욕설을 하고 조사를 요구하고 심지어 귀신 저를 불태우자고 외쳤어. 마을에서는 전화기가 계속 울리기 시작했어. 학생들, 젊은이들, 주부들 모두 보고 모두 술렁였어. 한때 그저 소문이었던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가 되었어. 그리고 추측으로 그려진. 도안은 늘 그랬듯이 음력 초하루 아침에 산을 내려왔어. 어깨에는 소박한 탁발 자루를, 손에는 나무 그릇을 들고. 하지만 평소와 같은 조용한 인사 대신 그는 경멸의 시선을 마주쳤어. 두부 파는 아주머니가 쌀뜨물을 그에게 끼얹었어. 어떤 아이는 어머니의 격려 속에 그의 등에 계란을 던졌어. 인도에서는 한 중년 남자가 길을 막고 섰어. 눈에 불을 켠 채 짐승 같은 놈. 이 땅을 더럽혔어. 아무도 묻지 않아.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사람들은 단지 피, 찢어진 천, 퍼진 영상, 그리고 묻혀있던 과거, 유료 스캔들에 연루된 의사 출신 스님. 그것으로 충분해. 도안은 변명하지 않았어. 그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산으로 이어지는 언덕길로 등을 돌렸어. 그의 등 뒤로 군중은 여전히 저주를 퍼붓고 있어. 하지만 그의 앞에는 오직 조용한 소나무 숲과 살짝 열린 절문만 있어. 마치 자연도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어. 비가 그친 지 사흘이 지나 산길에 빛나는 무릉덩이만 남았어. 아무도 예상치 못했지만 모든 비난과 눈빛으로 심판하고 소리 지른 후에도 절은 여전히 문을 닫지 않았어. 사람들은 도주, 자백 또는 최소한 조용한 스님의 분노 어린 반응을 기대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도안은 여전히 보름에 정확한 시간에 똑같은 발걸음으로 나타났어. 마치 바깥 세상이 한 번도 요동친 적 없는 것처럼. 은지는 여전히 절에 있어. 그녀는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저 스님이 산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팽팽한 줄 같은 긴장감만 느꼈어. 한 번은 그가 반쯤 찢어진 쌀 자루를 가져왔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중간에 찢은 것이었어. 그녀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고요했어. 너무 고요해서 그녀는 두려웠어. 만약 그녀가 물어본다면 사람의 마음이 산기슭의 진흙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어느 깊은 밤, 지붕 처마에 이슬이 젖을 때 은지는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 숨김없이, 변명 없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그녀가 술집에서 들은 대화까지. 마지막 말이 흘러나올 때 그는 그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 내가 잘했어. 그걸로 충분했어. 다음 날 아침 그는 산을 내려갔어.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주요 도로를 이용하지 않았어. 그는 숲을 가로질러 돌 계곡을 돌아 절벽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숙소를 찾았어. 그곳에서 한 외국인 남자가 은지가 도망쳤을 때 정확히 사흘 동안 방을 빌렸어. 그가 단서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숙소 주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가 플라이캠 영상에서 인시한 사진을 보여주자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 기억나요. 혼자 술 마시고 계속 전화기를 들여다봤어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젊은 여자들 사진 자랑하면서 한국에서 사냥 중이라고 말했어요. 도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떠났어. 사흘 후 그는 과일 봉지와 작은 선물을 들고 숙소로 돌아왔어.
그는 그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 이번에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순례자로 가장하고 술자리에서 그 남자는 떠들고 자랑했어. 그리고 흥분과 방심의 순간에 그는 젊은 앞에서 얼어 죽을 뻔한 어떤 여자애에 대해 말했어. 도한의 소매 안에서 작은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어. 조용히, 인내심 있게. 이틀 후 익명의 봉투가 지역 경찰서로 배달되었어. 안에는 자백 녹음과 사진, 위치, 그리고 진실 외에는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서명한 사람의 손글씨 메모가 있었어. 그날 오대산의 하늘은 맑았어. 뉴스가 공개되었어. 용의자가 체포되었어. 소녀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그녀의 진술은 증거와 완전히 일치했어. 여론이 바뀌었어. 사람들은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뉘우쳤어. 노인들은 향을 피웠어. 아이들은 부모에게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배웠어. 그들은 선물, 과자, 꽃, 염주, 심지어 눈물까지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 하지만 용천사는 문을 닫았어. 문 앞 돌계단에는 문틈에 끼워진 종이 한 장만 남아있었어. 가느다랗고 평온한 글씨체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화가 나서 떠나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이곳의 고요함을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자신 안에서 고요함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설악숲 깊이 있는 폭포 옆에 작은 암자를 짓고 사는 노승을 보았다고 해. 또 어떤 사람은 그가 가난한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병을 고치고 옛 맹세를 지키고 있다고 해. 은지는 얼마 후 절을 떠났어. 그녀는 강원도로 돌아갔어. 이번에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녀는 언덕 옆에 작은 차 가게를 열었어. 그곳에서 옛 숲으로 가는 길이 보였어. 가게 벽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어. 눈 덮인 절 마당에서 참새떼에게 쌀알을 뿌리는 스님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설명은 없어. 그저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연꽃이 수놓아진 하얀 천 조각이 있을 뿐.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보는 것, 아니 더 정확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성급하게 믿어. 핏자국 하나, 편집된 동영상 한 조각, 한때 불명예와 함께 언급되었던 이름,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에 충분해. 단지 몇 번의 스크린 터치만으로. 하지만 진실은 깊은 숲속을 흐르는 시냇물처럼 시끄럽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위 사이로 길을 찾아가. 도한의 이야기는 단지 오해와 억울함에 관한 비극이 아니야. 그것은 때로는 침묵이 부정이 아니라 정의의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은지, 한때 어둠에 잠겼던 소녀는 그저 약으로가 아니라 희귀한 종류의 자비로 구해졌어. 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누군가 지켜볼 필요도 없는 그런 자비. 결국 교훈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있지 않아.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폭풍이 일어날 때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잠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단 1분만이라도 때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